창동주공 19단지 재건축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명회 진행을 맡은 강호생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재건축 설명회에 앞서 감사한 분들이 많아 감사 인사를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장소를 무상으로 대관해 주신 강북제일교회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언석 구청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병건 도봉구 의회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경숙 시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호석 구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비추진위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달령 예비추진위원장님은 안전진단이 확정된 이후 지지부진하던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중심을 잡고 예비추진위원들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오늘의 설명회까지 올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9단지 재건축 예비추진위원장 이달령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비 모금, 정밀 안전진단, 정비계획 진행 등 여기까지 성공적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묵묵히 자기 일상을 희생하며 열심히 봉사해 주신 추진위원님들과 찬조금 등 물신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소유주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재건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서울시 기술직 공무원으로 34년 재직하면서 하수레장 건설, 한국 최초인 고척돔 야구장, 서부 간선도로 건설 등 기술행정 경험을 살려 19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재건축의 성공 여부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재건축 추진 방법으로 신탁 또는 조합 방식이 있는데 미리 결정해서 정비계획과 병행 추진한다면 많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신속통합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를 최단 시간 내에 제출을 하셔야 신속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19단지 재건축 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988년 11월 25일 19단지 아파트 준공되어 36년 경과되었습니다. 2021년 2월 18일 동의율 11.7%로 예비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2023년 5월 15일 정민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3월 5일 조직업체 5개 업체 미팅 후 조달청 나라장터에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2024년 5월 22일 KTS 정비계획 융합개혁 체결 2025년 3월 현재까지 6차에 걸쳐 정비계획을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있기까지 힘써주신 이달령 예비추진위원장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KTS 엔지니어링의 황성진 상무입니다. 저희가 이제 신속통합계획 신청하기 전에 사전 주민 설명회를 지금 개최하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좀 고생해주신 그 위원장님 비롯한 그 준비위원회 임원진들한테 감사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저희 KTS 엔지니어링은 2003년에 법인 설립 이후에 약 20년간 서울시에서 정비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선도업체로 좀 자리 잡고 있는 업체가 되겠고요.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 다양한 지금 정비 사업들에 대한 실적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재건축 신속통합 기획도 목동 단지를 비롯해서 지금 완료하고 있는 지역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SH, LH와 함께 공공 정비 사업에서도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정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제 그 현황하고 정비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정비 기반 시설, 뭐 도로나 공원 같은 뭐 하수도 같은 것들은 양호하지만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법에 의하면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재건축 사업 외에도 뭐 재개발 사업,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재건축 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요건을 받고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야 향후에 이제 지속하게 그 재건축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겠고요. 일단 정비구역 지정 법정 요건으로는 부지 면적은 1만 제곱 이상, 그리고 세대수 200세대 이상, 그리고 안전진단을 D나 E를 판정을 받으면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로 선정이 되고, 19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 부지 면적도 10만 이상이 되고, 그 세대수도 한 3,000세대 정도로 계획이 예상이 되는 지역이고, 안전진단도 이미 D를 확보한 지역이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재건축 사업 추진 절차를 살펴보면 일단 안전진단을 통과하게 되면 이런 법정 요건에 의해서 저희가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6월부터는 이제 안전진단이라는 것 자체도 재건축 진단이라는 용어로 바뀌면서 향후에 이제 사업 시행 인가까지 이제 유보가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저희가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을 하게 되고, 그게 완료가 되면 추진위원회 구성, 그다음에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자 지정을 거쳐서 시공사 선정이라든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하게 되면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고, 그다음 관리 처분 계획인가, 그리고 이주 및 철거, 그리고 착공 및 분양, 그리고 청산 및 해산의 절차를 거쳐서 재건축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에 대한 단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서울시에서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신속통합 계획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요. 재개발 사업에서의 대부분의 재개발 사업에서 신속통합 기획 사업하고 우리와 같은 재건축 단지에서 신속통합 기획 자문 사업이라고 해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 크게 보면 이 기획 사업은 서울시에서 직접 정비 계획안을 마련을 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다음에 법적인 위반 절차를 진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자문사업 방식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이제 직접 계획안을 마련을 해서 그 신속통합 자문 1차를 거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조치를 거친 이후에 법적인 절차와 그 다음에 신속통합 기획 절차를 동시에 이제 병행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기획 사업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좀 진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서울시에서 절차를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략적으로 살펴보면 기획 방식은 일단 후보지 신청에서부터 계획안 마련, 그 다음에 자문 신청을 하고 자문회의, 그다음 조치계획 수립, 이 절차를 여러 차례 걸치게 됩니다. 이 사이에 이제 뭐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단계로 뭐 주민 간담회 등을 개최를 해서 이제 반영을 시킬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절차 자체는 다 서울시에서 이제 최종안을 이제 마련을 하게 되고, 통보가 되면 구에서 정식으로 정비 계획을 입안을 하게 되고, 관련 기관 부서 협의라든가 주민 공람, 의회 의견 청취, 그 다음에 수권 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요게 완료가 될 때까지는 이 절차를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자문사업 방식은 주민이 이제 계획안을 마련을 해서 구에다가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면 구에서의 자체 자문을 거쳐서 안을 좀 보완을 한 다음에 시에다가 신속기획 자문을 요청을 하고 1차 자문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자문 결과를 좀 보완을 해서 정식적으로 주민 제한 방식의 입안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법적인 절차인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그리고 주민 공람, 의회 의견 청취에 대한 법적 절차와 함께 추가적으로 신통기획 자문 회의를 1, 2회 정도 더 거쳐서 최종적으로 안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이 확정이 되면 정식적으로 이제 심의 상정을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도시위원회 수권 심의를 통해서 안에 좀 변동이 심할 경우에는 재공람을 거치게 되고 그 이후에 결정 고시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이 기획사업보다 자문사업 패스트 방식이 한 최소한 6 내지 8개월 정도는 더 단축이 되는 절차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2024년 10월에 그 완화해주면서 또 추가적으로 그 단계별 처리 기한제를 시에서 또 도입을 했습니다. 일단 이 단계별로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 해당되는 그 개월 내에 좀 다음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한 8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그렇게 해서 단계별 처리 기한제를 두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실무적으로 그 안을 보완하고 뭐 하면은 조금 더 추가적인 기간은 걸리는데, 행정적으로는 8개월 내에 어쨌든 간에 좀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제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동 19단지 아파트에 대한 현황하고 정비 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상지 위치는 일단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창동 33번지 일대가 되겠고요. 면적은 11만 1000제곱미터 정도가 되고, 전체 12개 동에 총 최고 15층 높이의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황 용적률은 164%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현황 용적률이 좀 낮은 편이라 좀 사업성에는 어느 정도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지가 되겠고요. 1988년에 그 사용 승인을 거쳐서 현재 36년이 지나서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세대 수는 1764세대를 보이고 있고, 대부분 60에서 85제곱미터 사이 평형대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현황입니다. 예, 저희 창동 19단지는 지금 창동 상계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서 그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택지개발 사업이 준공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향후에 이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동 상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지구 단위 계획안이 수립이 안 되어 있어서 현재 작년 6월부터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창동 19단지는 이 지구 단위 계획이 상위 계획으로서 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결정이 돼야 저희 안이 어느 정도 좀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 단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88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재작년 9월에 정밀안전 진단을 통과했고, 2024년 5월에 저희가 이제 용역 계약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예비 추진위원회하고 수차례 이제 미팅을 거쳐서 지금 주민 설명회를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창동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이제 아직 구체적인 안은 수립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일단 용역 계약상으로는 내년 5월까지 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확인한 바로는 올해 6월쯤에 좀 공람이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간은 계속 또 행정 일정에 따라서 좀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향후에 이 주민 공람했을 때 좀 기본 방향이 좀 확인이 되면 좀 더 안을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 상위 계획 및 지역 계획은 저희가 이제 현황 부분뿐만 아니라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에서 또는 지역에서 계획하고 있는 계획들을 고려를 해서 우리 사업지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반영을 하고, 반영하기 어려운 것들은 좀 배제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그 상위 계획들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 소개를 해드리는 상황이 되겠고요. 일단 저희의 창동 19단지 이제 광역지 위치를 보면, 일단 노원 상계 그 광역 중심지에 위치를 하고 있고, 현재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는 그 업무, 상업, 문화 중심의 대규모 복합 개발을 통해서 수도권 동북부의 광역 중심으로 지금 성장을 시키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지금 창동역 복합 환승센터라던가 C큐브 창동 같은 것들이 이미 조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민자 역사라던가 GTX-C가 일단 28년도에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향후에 이 지역은 광역적 입지라던가 접근성이라던가 일자리와 연계한 직주 근접의 주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변 노원의 이제 상계 1, 2단계 그 택지지구와 우리 창동 택지지구 안에 이제 노후화된 주거단지의 재건축에 대한 개발 압력으로 인해 전반적인 좀 도시 구조가 좀 변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내부 아파트 단지에 어떠한 용도들이 좀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일단 단지 내 상가가 2개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회 하나, 교회 옆에 이제 어린이 공원이 입지를 하고, 그다음에 창동사 주민센터하고 도봉경찰서 창동지구대 공공시설이 입지를 하고 있어서, 이것들을 계획에 포함을 해서 갈지 아니면 제외를 할 건지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사항을 분석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차 진출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있는데요. 저희 창동 19단지는 마들로라던가 노회로, 그다음에 노회로 70기를 통해서 주로 차량에 의한 그 교통 진출입을 보이고 있고, 지상 주차로 돼 있다 보니까 총 8개의 그런 진출입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고 들어오고 뭐 그런 걸로 인한 좀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건축 계획이랑 연동해서 그 차량 진출입구에 대한 계획도 같이 수립이 필요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정비 계획안을 마련을 했고요. 먼저 일단 저희 지구에 대한 용도 지역 상향에 대한 가능성을 먼저 검토를 했고요. 이런 도시계획적으로 봤을 때는 광역 중심지 같은 경우에는 500m 반경에 대한 고려를 해서 준주거 상향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일단 대부분 이 택지개발 사업지구로 형성된 지역이고 주거 기능이 우세한 지역이다 보니 전체 준주거에 대한 상향에 대해서는 고려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준주거 지역이라는 것 자체의 용도 지역이 상업 지역하고 주거 지역에 대한 어느 정도 완충 기능을 좀 담당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저희 도시계획적으로 용도 지역을 좀 설정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봤을 때 향후에 저희 창동 19단지 위에 있는 창동 동아아파트는 역세권 250m 반경 내에 포함이 돼서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크게 이제 위원회 심의를 통하면 350m까지는 확장해서 검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정형화되지 못하는 부분 등이 있어서 일단 창동 동아아파트와 연계해서 북측의 일부를 준주거로 상향하는 방안을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건축물 밀도 측면으로 봤을 때 현재 3종으로 유지를 하게 되면 최대 300%까지 용적률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일부 전체 면적이 한 20% 정도 되는데 20% 정도 상향을 할 경우에 340%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전체 준주거 지역에서는 최대 500%까지 달성은 가능하지만 일단 이게 가중평균 면적과 함께 가중평균으로 따지기 때문에 일단 340%까지 일부 준주거를 상향할 경우에는 달성이 가능한 용적률이 되겠고요. 전체를 3종으로 했을 때에 대한 개발 계획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동 동아아파트가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을 고려를 해서 일부 북측에 그 노회로 변 쪽으로 해서 준주거 지역을 상향을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지금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요. 일단 이 비율 자체가 지금 한 20% 정도 전체 면적에서 그 정도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획을 할 때 또 주요한 요소로 일단 공원 녹지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88 대책이라던가 노후계획 도시에서 정하고 있는 공원 녹지 완화와 관련된 사항은 아직 법적으로 확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현행법을 지금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단지를 조성할 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업 유형별로 녹지를 확보해야 되는 기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같은 경우에는 5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부지 면적이 5% 이상 또는 세대당 2제곱미터 중 큰 면적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아파트를 조성하기 때문에 향후에 주택법에 의한 그 사항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법에 의한 건설 사업일 경우에는 1,0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부지 면적이 5% 이상 또는 3제곱미터 중 큰 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정비사업 추진 시에 주택법 의제수 처리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주택법에 대한 기준을 적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체 면적이랑 그 전체 일부 준주거 지역으로 했을 때 한 3,046세대 정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전체 그 부지 면적의 5%보다 세대당 3제곱미터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 법 기준에서는 더 큰 것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9,138제곱미터를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갔을 때는 공원 기부 채납 면적이 요거보다는 좀 더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한 세대수가 한 2,700세대 정도 되는 수준이어서 거기에 3제곱미터를 곱하는 정도 수준만 확보를 하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에 차량 진출입구는 교통적으로 봤을 때 800세대당 출입구를 한 군데씩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좌우 단지 동일하게 지금 한 1,500세대 가까이 좀 계획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쪽에도 두 군데, 여기도 두 군데가 필요한데 길이라던가 그 주변과의 이제 그 연계 등을 고려했을 때 좌측 단지는 한 군데밖에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진출입 등 그 좌회전, 우회전 등을 고려해서 진입 동선 자체는 한 4차선으로 계획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토지용 계획을 수립을 한 거고요. A안, B안, A안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B안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이랑 일부 준주거지역 상향이 되겠고, 토지용은 동일하나 일단 공원 면적에서 좀 차이가 발생을 해서 B안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 면적이 한 1,400해배 정도 더 부족한 사항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종교가 내부에 포함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노회로 70길 쪽으로 별도 획지로 대체해주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현재 그대로 존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은 지금 노곡중학교 북측으로 계획을 해서 이 학교를 이용한 학생들의 그런 그 공원 수요를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이 마들로 쪽으로 해서 중랑천변 쪽으로 완충녹지가 한 5m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완충녹지도 법적 기준상으로 한 10m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5m 확보를 해서 총괄적으로 공원이랑 녹지까지 해서 B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원이 7,150, 그 다음에 녹지가 2,150, 그래서 한 9,000해배 이상 확보를 했고요. A안 같은 경우에는 녹지는 2,150, 그다음 공원 6,000에서 한 8,150해배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동아파트랑 저희 일부 이제 준주거 지역 상향을 고려해서 순수 주거 용지와 일부 이제 그 상업 기능이 들어가는 준주거 사이에는 공공보행 통로를 계획을 해서 어느 정도 그 주민 이동에 대한 활성화를 고려해서 좀 동서간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완화되는 기준 등에 의해서 사업성 보존 개수를 적용한다는 내용은 다들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사업성 보존 개수는 저희가 기준 용적률에서 허용 용적률까지 인센티브량이 보통 20%를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사업성 보존 개수의 범위가 1 내지 2까지 적용을 해서 그 해당하는 것만큼 적용을 해서 허용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을 했고요. 허용 용적률이 올라가는 만큼 상한 용적률, 그러니까 기부 체납을 해서 확보할 수 있는 상한 용적률의 갭도 조금 더 올릴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보존 개수에 의한 값은 2.0이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대지 면적이라던가 세대 밀도 보존 개수는 값이 나오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사업성 보존 개수의 최대치는 2.0이기 때문에 이 공시지가 보존 개수만으로 해도 지금 2.0을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상에 기준 용적률 210, 허용 230, 상한 250의 범위가 사업성 보존 개수에 의해서 기준은 동일하게 210이고요. 허용은 250. 그리고 허용에서 추가 20%를 해서 상한 용적률 270까지 확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상한 용적률에서 추가적으로 그 300%까지 이 부분을 법적 예정 상한 용적률, 법적 상한 용적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임대주택을 추가로 납부를 할 경우에 용적률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보존계도 적용 전에는 공공임대를 25%를 해야 분양 25%에서 전체 50%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업성 보존 개수를 적용을 하게 되면 임대가 15%로 줄게 되고 그 줄어든 10%가 고스란히 분양분으로 넘어가게 돼서 그 사업성 보존 개수 적용에 따라서 용적률로 계산했을 때 임대는 10%가 감소하고 일반 분양분이 10%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성 보존 개수까지 고려를 하고 저희가 이제 A안은 3종 그대로 갔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한은 270, 허용 300%까지 달성이 가능한 게 기준이 되겠고요. 일부 준주거 상향하는 B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업성 보존 개수를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상한 용적률이라든가 법정 상한 용적률의 값은 앞서 제가 얼핏 말씀드렸는데 용도지역 이랑 그 용도지역 상향되는 그 부지 면적이랑 같이 가중 평균으로 해서 달성 가능한 법정 상한 용적률이 확보할 수가 있는데 준주거가 전체 500%지만 저희는 20% 정도만 준주거 지역을 상향하기 때문에 최대 340%까지 달성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론적인 기준이 되겠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건축 계획을 넣어서 이 밀도가 달성 가능한지 배치를 해서 나온 게 이제 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동일하게 올라가는데 이제 저희가 기준상에는 상한이 303%까지 올라가는데 비해서 269%밖에 지금 달성을 못합니다. 이거는 상한 용적률은 허용해서 이 갭만큼 기부 체납을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부 체납을 더하게 되면 그 주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토지를 더 내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 올라감에 불구하고 뭐 대지 면적이 감소한다라고 하면 그 올린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부 체납은 동일하게 선정을 했고요. 단지 공원 면적이 조금 더 크게 잡았기 때문에 상한이 좀 더 올라간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B안 일대 임대가 387세대를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3종 일반 주거 일대는 201세대, 그다음 150세대 정도 임대를 더 확보하지만 반면에 그 일반 분양분도 더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 세부적으로 이제 건축 계획에 따라서 제가 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건축 개요가 되겠고요. 용적률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동일하고요. 층수는 둘 다 동일하게 지상 49층으로 최고 49층으로 계획을 했고 주차 대수는 지하 3층까지만 파다 보니까 세대당 1.2대 정도 수준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전체 세대수는 현재 1764세대인데 3종 A안일 경우에는 2718세대, B안일 경우에는 3046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도 그 B안이 더 크고 일반 분양분들이 더 큰 부분들이 있어서 요거는 저희가 사업성을 돌려서 따져보니까 B안이 좀 더 유리한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예, 이 건축 배치는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적률 달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배치와 그다음에 높이 등을 같이 검토를 해서 배치한 사항이고요. 역 쪽으로 가까이 가는 쪽으로 저희가 49층으로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좌측 단지 같은 경우는 가운데 49층 투타워로 올려가지고 좌측 단지 같은 경우는 가운데에 좀 이렇게 텐트형으로 좀 높아지는 그런 스카이라인을 고려해서 좀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계략적인 사업성에 대한 비교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수입이랑 지출 이걸 따져서 제가 비례율을 산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3종으로 진행을 해도 일단 100% 넘는 비례율을 보이고 B안 일부 준주거로 갔을 때는 조금 더 비례율이 높은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쪽에서 이제 향후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건축 쪽에 이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희는 택지개발 지구단위 계획의 일정입니다. 원래는 이 일정이 완료가 돼야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서울시 기조가 1차 심의 완료 전에 1차 자문까지는 가능한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행정 절차를 밟으려면 이 지구단위계 완료가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연동해서 저희 일정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최소한 일단 그 지구단위 계획 심의하기 전에 교통영향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심의가 완료되는 시점에 저희가 자문을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서울시랑 한번 논의를 해볼 예정이고요. 전체적인 창동 19단지에서 이제 기반 시설에 대한 도로 확폭이라던가 그런 양에 대한 것들을 우선적인 좀 검토가 있어야 저희 단지에서 향후에 어떻게 더 좋게 만들겠다라는 것들을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교통영향 평가가 심의 끝나는 시점은 신동계획 자문 일정으로 보고요. 앞서 올해 상반기 연락 공고 끝나고 한 내년 올해 하반기쯤에 이제 교통영향 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때 자문을 거치게 되면 최소한 내년 하반기 한 8, 9월쯤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행정 절차가 이제 완료 이후로 밖에 이제 진행이 못 된다고 하면 고스란히 3, 4개월은 뒤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연말 아니면 2027년 초반 정도까지는 결정 고시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및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토문건축의 문영환 소장입니다. 건축계획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축계획안은 참고용으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용도지구는 저희가 지금 3종 일반 주거, 그다음에 일부 준주거 지역으로 총 상향해서 지금 계획을 하였고요. 사업구역 면적은 보신 것처럼 약 11만 제곱미터. 제외 부지 면적은 도로, 공원,
그다음에 안쪽 녹지를 포함하여 약 15,000제곱미터가 지금 재부지 면적으로 되어 있고요. 계획 대지 면적은 지금 약 95,000제곱미터로 용적률이 344.30%로 전체 연면적은 48만 제곱미터입니다. 규모는 지하 3층부터 지상 49층까지 계획을 하였습니다. 단위 세대 타입은 전용 면적으로 기준으로 49 타입으로 공급 면적, 공급 평형으로 보시면 21평형부터 최대 지금 전용 114제곱미터가 전용 공급 평형으로 45평형으로 지금 전체 3,046세대가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분양은 2,659세대, 공공임대주택은 387세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세대 난방 배치를 하였고요. 중랑청도 지금 영구 전망권을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CTV와 그다음에 밑에 초안산뷰까지 고려하여서 최대한 거주성 향상을 위해서 동간거리를 많이 확보를 하였고, 그리고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열린 랜드마크 단지로 계획을 하였는데 1블럭과 2블럭 중간중간에 랜드마크 고층 타워를 배치하였고 중랑청 주변으로 저층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 철도를 향해서 지금 저희가 측벽 대응을 위해서 측벽을 철도 소음 때문에 측벽 대응을 하였고요. 노회로 7길로 따라서 생활가로 주변으로는 커뮤니티설을 지금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위에 동아 아파트와 최대한 단지를 이격시켜서 건물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다채로운 테마들을 연결하는 보행 친화형 단지 조성으로서 단지 전체를 순환한 산책로와 자연 놀이마당, 그다음에 프라이빗 정원 등 다채로운 테마로 구성하여 조경 계획을 하였습니다. 조감 예시도입니다. 이건 확정된 거 아니지만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시도도 예시도입니다. 다음은 특화 계획으로 기존에 지금 평면에 사시는 분들이 보통 기존에 23평형은 중심 면적 기준으로 해서 전용 59 타입과 발코니 면적을 포함하면 대략 실사용 면적은 약 21평 정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운 이제 안목 설계 기준으로 계획을 하면 공급 면적은 똑같은 25평형대로 비슷하거든요. 근데 실사용 면적을 발코니로 다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대략 10평 정도를 더 추가로 발코니를 확장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세대 계획입니다. 저희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신라이프 스타일과 그다음에 개방형이 극대화된 평면을 위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가변형 벽체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광폭적인 창호로 사용해서 개방감을 극대화시킬 예정이고요. 그리고 보다 편리한 안전한 집으로서 수납 공간과 그다음에 우류 관리기, 그다음에 웰컴 현관, 별도의 주방도 분리해서 계획할 예정입니다. 더 넓은 천장고는 지금 보통 아파트들이 지금 2.2m, 2.3m 낮은 천장고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제안을 하면서 일반형 아파트보다는 20cm 높은 2.5m 이상을 지금 천장을 확보를 하면 개방감이 훨씬 더 많이 보이실 겁니다. 넉넉한 수납 공간은 저희가 요즘에 분양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팬트리하고 그다음에 드레스룸을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고요. 플러스해서 워크인 클로셋까지 저희가 지금 다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히든치킨 아까 설명드렸던 미세먼지와 냄새 차단을 위해서 별도의 주방을 분리하는 계획입니다. 헬스케어 센터는 물론 그다음에 스파, 그다음에 필라테스룸, 실내 골프 연장 등 그다음에 스카이 라운지까지 다양한 테마가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걸 저한테 알려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령에 맞추는 고품격 에듀센터로서 아트리에, 키즈 놀이터,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 1인 독서실과 북카페 등도 많이 지금 요즘 설치를 하고 있고요. 이상으로 설계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건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동의서 진구에 대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동의서는 총 2종입니다. 신속 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 주민 동의서와 정비계획의 입안 제한에 관한 동의서입니다. 2종 모두 인적사항과 소유권 현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적사항은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현황은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는 재건축 사업이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에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소유권 현황으로 소유권 위치는 현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등기상 건축물 지분과 등기상 토지 지분은 뒷면에서 그 평형별로 안내 드리니까 나중에 사진 찍어 주셨다가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 입안 제한 관한 동의서에는 이전 동의서와 같이 똑같은 양식이지만
하나 설문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직접 설립에 대한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장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결정하시기 어려우시면 빈칸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개의 동의서를 작성이 완료되시면 관리사무소에 직접 오셔서 제출하시는 방법과 우편 방식이 있으니 편하신 방식으로 제출해 부탁드리고, 첨부 서류에 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본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사본 복사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지참하셔서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똑같이 작성하시고 소유자 명에 두 분 쓰시고 두 분 다 날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등기부 등본을 떼시면 아실 수 있지만 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 대지 지분을 알려드리니까 사진 찍어 두셨다가 주변 지인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동의서 2종 작성이 마치시면 관리사무소에 제출을 하실 수도 있고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두 분의 성함과 도장을 각각 날인해 주시면 됩니다. 첨부 서류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와 토지 소유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은 안면 사본이 필요하고 사본이 없으신 분은 관리사무소에서 복사를 해주신다고 하니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신분증 종류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있으며 우리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희소식이 있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재건축 설명회 홍보 현수막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19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우리나라 1군 건설사 5곳에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참석해 계십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DLENC, GS건설, 롯데건설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잘 기억해 주셨다가 건설사 선정 투표에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